반갑습니다. 오리배운 여러분들, 이상엽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주제를 보시다시피 다소 좀 본질적인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사실 선생님이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있는 선생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다 마치고 나서도 이 생각들을 하다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정말 바라기로는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런 주제들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잘 아는 새싹들이니까 이제 미래의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니까. 하여간 본론에 좀 들어가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실상 영상의 총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본질로서의 수학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접했었던 교과목으로서의 수학 또 한번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주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신, 수능 등의 시험으로서의 수학을 조명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갖다 던지고 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것이 감은 잡히겠지만 한번 선생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본질로서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학은 왜 수학은 필요하며 우리는 왜 수학이란 공부를 해야 하는가? 혹은 왜 하는가? 사실 수학은요, 수학의 근원은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호기심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궁금하니까 하게 된 거예요.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 궁금했던 겁니다. 물건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질까? 그쵸? 그냥 궁금한 겁니다. 왜 떨어질까? 분명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게 잡아당긴 힘이 있었을 때 그 잡아당긴 힘은 어떤 원리로 생기며 이제 그것이 뭔가 이 물체의 질량 혹은 무게에 근원을 한다 치면 그 질량이나 무게가 얼만큼 무거워지면 그 속도는 얼만큼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인가. 그냥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물체를 밀면 밀립니다. 어느 정도 힘으로 밀면 이게 어느 정도로 밀릴까? 즉 내가 이렇게 밀면은 살짝 밀면 이게 조금밖에 이동 안 하고 멈추는데 그 와중에서 마찰력이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속도라는 게 정의가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찌 보면은 자연현상이라든가 그냥 당연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사사로운 호기심에서부터 그 의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그럼 우리는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것을 밀었었을 때 힘과 속도에 대한 관계가 나오면서 이 힘의 누적량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즉 적분이라는 개념도 필요하고요. 하나하나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밀었었을 때 이것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연 섭리가 파악이 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서 데이터화시킬 수 있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이론적 근거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까지 돼? 자연현상을 단순히 관찰하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것을 이론으로 만들었어. 그럼 더 나아가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자연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현상을요. 내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말이야 쫙 해서 쫙 밀어서 어느 지점, 내가 원하는 딱 지점이 있어. 그 지점까지 시간 몇 초 만에
딱 거기에다 도달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물체의 무게는 몇이며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정확하게 밀었을 때 걔가 몇 초 후에 거기에 딱 도달하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수학의 업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뭐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고 있죠. 좌표평면상에서의 우리가 도형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되게 얘기할 거 많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되게 말도 안 되는라기보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완벽한 좌표평면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현실에? 하물며 지구도 둥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것들은요, 대부분의 물체나 우리 이루고 있는 공간들은요, 휘어져 있죠. 그렇다면 지구는 둥근데?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휘어 있으니까 그 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연구하려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 리만 기하학이고, 리만 기하학에서는 이제 휘어져 있는 정도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약간 좀 넘어간 얘기긴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어. 지구 둥글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구는 둥근데 완벽하게 또 동그란 구는 아니에요. 그치? 지구는 아주 살짝 눌려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지구의 지역마다 그 휘어져 있는 정도도 사실 다 다를 거예요. 어디는 조금 덜 휘어 있고 어디는 더 많이 휘어 있고. 이 휘어져 있는 걸 뭐라고 말할까? 어느 정도 휘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수치화시킬까? 궁금한 겁니다.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딱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주로 나가서 관찰하는 사람은요,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 다 다른데, 하물며 그 우주선에서 어떤 사람은 그 우주선의 그 유리면이 볼록한 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 오목한 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평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관측하냐에 따라서 지구는 사실 보기 따라 다 다르거든요. 미세할지언정. 리만 기하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외부에서 보지 않더라도요, 사실 이미 나와져 있는 현재까지의 이론을 보자면요, 우리는 몇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도요, 완벽하게 지구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에서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완벽하게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완벽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보지 않아도요. 지금 리만 기하학은 이미 그 정도는 우습지도 않게 해요. 우리는 밖에서 보지 않아도, 밖에서 이 사물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사물의 내부에서 이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포멀한 방식으로, 어떤 관찰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말했잖아요. 궁금했던 겁니다. 빛이라는 게 뭘까부터. 이 빛이라는 게 딱 보니까 해가 떠오를 때 보면은 빛이 쫙 하고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럼 빛도 뭔가 속도가 있지 않을까? 빛의 속도는 어느쯤 될까? 그럼 빛의 속도라는 게 얘기가 나왔어. 그럼 사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을까? 만약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수학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빛이 이동하는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까지 되죠. 만약에 사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면 사실상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빛의 속도를 거의 무한이라고 봅니다. 왜? 다가갈 수 없는 숫자기도 하고, 속도를. 빛의 속도가 사실상 무한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요, 만약에 사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도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옆에도 존재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동시에 미국 워싱턴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지구 어디에서든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신기하는 거가,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죠. 오, 그래? 하지만 이 결과가 근원은 아니에요. 근원은 뭡니까? 호기심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물음표인 거죠. 그래요. 그럼 본질로서의 그런 수학적인 측면에서 그럼 나는 그래. 나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전 그런 게 안 궁금한데요.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요. 살아가는데 그런 걸 왜 궁금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냈어. 이어폰이 막 엉켜있어. 이 엉켜있는 게 왜 엉켜있는지 안 궁금한 거야. 그냥 풀어서 쓰고 싶다 그거죠. 이게 나쁘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건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게까지 수학이란 이 학문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할까? 이런 사람들도 수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사실 말해서 호기심이라는 게 애초에 들지 않고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왜 연구를 하겠고 왜 공부를 하겠어요? 그치? 궁금하니까 해야 되는 게 공부인 건데. 나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회의적이에요. 선생님도. 애초에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요, 수학이라는 게, 그 학문이라는 게 애초에 적용되지도 않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살아가기도 얼마나 바쁜데요. 이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데. 다들 그냥 앞날을 보고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하고 있을 여유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어른들이 돼도 생활고 시달리는데 뭐 그런 거 언제 허구한 그런 공상하고 앉았어요. 현실에선 그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안 될 거예요, 선생님.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귀족들은 이제 노예들이 다 해주고 수족수발 다 들어주니까, 혹은 이제 지금에 와서 연구원들은 그래 직업이 연구원이니까 뭐 시간 24시간 내내 연구만 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근데 말이지, 사실 호기심과 생활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야, 베르누이 요한을 예를 들어볼까요? 베르누이 요한, 루피탈의 정리로, 루피탈 정리가 루피탈이 만든 게 아닌 건 알죠? 사실 기욤드 루피탈은 그냥 단순히 귀족이고, 물론 수학자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루피탈 정리를 만든 사람은 베르누이 요한이죠. 이 베르누이 요한은 이 수학자 가문의 베르누이 집안에 일생을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까지 한 거죠. 일생의 연구를 대가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까지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나온 연구는 단 하나도 없었죠. 나중에 책을 내긴 했지만. 하여간 그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많은 연구 업적들을 냈잖아요. 호기심이라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사실 어찌 보면 되게 편협된 걸 수도 있어요. 호기심을 품으면서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학이 발전되기도 하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는 알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기심에서부터 근간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현상에 대한 파악이든 아니면 무슨 그냥 아주 사사로운 어떤 궁금증이든 그러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이론이 나오고요. 기호가 나오고 정리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물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응용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과학이든 어느 많은 분야에서 많이 접목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교과목으로서 수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 터놓고 말해서 그러고 있진 않죠. 근데 말이죠, 분명히 교과목으로서도 수학은요 나름의 그 영역은 선생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많은 과목들 중에서 수학만큼 허무맹랑한 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어나 국어나 음악, 뭐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은요, 혹은 뭐 윤리, 이 현실에서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외국으로 나가면 영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영어라는 거는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의 학문인 거죠.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일까요? 선생님이 이건 손가락이고 이건 1이 아니죠. 한 개? 이게 분필 한 개예요. 이 안에는 분필 가루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는데, 무수히까지 많이까지 되게 많은데, 한 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도, 한 개라는 것도 저마다 다 다르겠죠. 1이라는 거는 정말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죠. 결국에
영어나 국어나 뭐 이런 것들은요, 내가 그 과목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그 근원을 굳이 깊게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거 과정에서 사고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막 이성적인 사고를 굳이 막 굴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서 I am a boy라고 말해봐.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라는 것은 나는 소년이다지, I는 뭐고, M은 어떻게 근원이 됐고, 얘가 어떻게 튀어나왔고, 어는 뭐고, 보이는 어떻게 튀어나왔으면 이것이 근원은 어떻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됐는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 태어나서 국어를 처음 말할 때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 엇법 배우고서 국어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이지.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영어 그렇게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시험에 대한 데서 얘기를 나올 거예요. 어쨌든간 그 교과목으로서의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한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경험에 대비돼가지고 선언 혹은 이성에 대한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 수학이든 혹은 수학에 비슷한 수학에로부터 나오는 과학이든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이성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린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고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약속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옳고 그르다라는 거에 대한 척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요. 그치? 이것이 왜 옳은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는 서로서로 약속을 하면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좋은 생각이 나왔어. 이 좋은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논리들을 내가 간파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독파해 나가고, 그러한 뭔가 사고력, 논리력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논리력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과목은 분명 수학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하여간 수학이라는 이 교과목의 특징은, 선생님은요, 분명 수학의 본질과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그 역할로서의 롤은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시험으로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수학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건 시험이죠.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죠. 시험이란 건 뭡니까? 수학 시험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수능을 비유로 치자면요, 100분 내에 30문제 풀어 제껴서 많은 답안 맞추는 게 장땡인 그런 거죠. 내신 시험은요, 50분이든 아니면 시간을 더 준다면 뭐 학교마다 재량껏 해가지고 플러스 5분 마이너스 5분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문제 기껏해 한 25문제 그거 다 싹 다 풀어가지고 맞추는 거, 그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은요, 그 학문을 도구로 해서 보는 하나의 제도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과 이 과목의 본질은 전혀 별개의 거예요. 영어 시험을 잘 치는다고 영어를 잘하냐라는 거죠. 영어 수령형 만점 받는 학생이야? 영어 수령형 난 40분 만에 100점 다 맞아? 해외에 나가서 원어민과 프리토킹 가능하냐고요. 영어라는 건 뭔데? 생활인데. 반대로 나는 영어 시험 잘 치고 싶어, 수능 영어 시험 잘 치고 싶어서 해외 연수 갔다 오냐고요. 어학연수를. 아니란 말이죠.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은 시험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테크닉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그냥 시험 잘 치는 것 장땡인 것이지, 물론 영어 시험을 잘 치는 것과 영어 본연의 실력이 좋은 거랑은요, 어느 정도 상호 연관은 있겠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 아니란 거죠. 수학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수학은.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 수학,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나 1시간 만에 다 풀어서 100점 맞았어? 나 수학 잘해? 수학 잘한다는 말이 어딨어요. 수학 잘한다라는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수학이라는 거는 학문인데.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난 수학 시험 잘 쳐라고 말을 해야죠. 그치?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때 당시 이제 한참 붐이었던 게 그 한자 자격급수 시험이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2급 이상을 따면 뭐 회사에서 좀 우대를 해준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선생님도 자격시험을 준비했고요. 2급부터 인정을 해준다니까 2급 시험을 쳐야죠. 그래서 검정회랑 진흥회에서 각각 이제 두 군데에서 시험을 같은 날에 보더라고요. 아침에 보고 오후에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둘 다 시험 쳐서요, 둘 다 합격했어요. 둘 다 합격했는데
시험 그러면 한자 2급 급수. 선생님 그 전에 그러니까 한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과하기도 했고요. 한자에 제 관심도 없었고요. 그 시험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2급 시험 준비하는데 딱 일주일 가져갔어요. 일주일.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선생님 IQ 되게 높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험을 친 거죠. 나는 한문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한자 자격급수 시험을 친 거잖아. 70점 넘으면 합격이거든? 기출을 봤죠. 기출 이제 분석을 한번 봤죠. 2급에는요, 3급에서 2급으로 넘어갈 때 추가되는 한자 750자가 있는데, 그 750자에서 한자 시험의 70%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3급까지 올라갔었던 그 누적되어 있는 한자에 대해서 나머지 30%가 출제가 되고, 그러면 뭐야? 이 70%만 완벽하게 맞춰도 합격 컷이 70점이니까, 그럼 합격 점수 나오는 거잖아. 운 좋아서 몇 개 더 맞추면은 합격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 거냐면 일주일 동안 그 750자에 대해서만 공부한 거예요. 750자 얼마나 많아, 사실. 근데 그거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검정이나 지능의 시험 합격한 거죠. 자, 선생님 그럼 한자급수 2급이에요. 한자급수 2급인데, 내가 그걸 한문 잘하냐? 지금 선생님 뭐 한문으로 된 거 못 읽어요. 다 잊어먹었거든요. 단지 급수 시험은 급수 시험이잖아요. 시험이지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시험과 그 학문의 본연을 연관시켜도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지, 사실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거야. 이제부터. 선생님 분명 시험도 분명 본질로서 혹은 교과목으로서의 롤이든 이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제도를 통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야, 독일의 예를 들어볼게. 독일에서는요, 구구단을 1년 동안 한대요. 212, 224, 236 해가지고 99, 81까지 하는 거를 1년 동안 한다고요. 우리나라는요, 구구단 애들 뭐 일주일도 안 걸리잖아요. 그치? 외우고 앉았으니까. 그럼 왜 1년씩이나 그 구구단을 잡느냐? 덧셈부터 하는 거예요. 덧셈 죽어라 하는 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애들이 어떻게 써요? 이거 뭔가 덧셈 자신 있거든. 왜 덧셈을 배워놨으니까. 막 계산해.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 이게 좀 지루한 거야. 이게 계속 더하다 보니까, 이거 더하는 거 이거 되게 뭔가 번거로운데? 이거 계속 더하고 앉았으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해서 9를 9번 더하고 앉았는 행동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번거로운 거야. 야, 이거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덧셈의 무한 반복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학생들 저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내놓는 거예요. 다양한 기호들도 나오겠고, 애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은 편할까라는 것은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명의 학생이 저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썼을 때 최종적으로 구구단이라는 것까지 접근이 되는 겁니다. 2를 10번 더하는 것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2를 10번 더하니까 20이 나오는데, 이걸 2 곱하기 12라고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 테크닉을 발휘해주면은 20이 나오네. 이야, 짱 쉽네. 야, 이거 되게 편리하다. 학생들 스스로 필요성도 느끼고 연구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그러면서 수학을 알아가는 즐거움, 내가 이 수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물음표를 띄웠었던 거에 대한 해결하는 그 과정,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때요? 표를 줘요. 표를. 2부터 9까지 써져 있는 거, 2부터 9까지 써져 있는 거 쫙 숫자 나와 있죠. 외워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전자가 보다 훨씬 더 수학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사실 원하는 거죠. 그냥 삶에 살아가다가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궁금증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혹은 학생들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뭘까? 예를 들어서 뭐 이어폰을 꺼냈는데 이어폰이 꼬여있네. 이어폰 줄이.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5번 비비 꽂진 않았는데. 무슨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1년을 잡든 몇 개월을 잡든 한 달을 잡든 일주일을 잡든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자유롭게 고민을 해보고 너 나름대로 그냥 일상 살아가면서 호기심이 느꼈었던 게 분야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필요한 백그라운드 혹은 이미 나와 있는 지식이 있다면 학생들이 궁금해 한다면 그러한 지식들을 이제 충족시켜주는 것이 우리 배운 선생님들의 역할. 물론 이제 뭐 서술형으로 그걸 채점을 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지고 한다는. 하여간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도 어제 그 밤에 고찰을 하면서 완벽한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상적인 답안이야라는 걸 내놓지 못했어요. 이 나라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거예요. 그치, 학생들은요. 혹여라도 교육부 쪽에서 일할 사람도 있겠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교육 정책을 만들지 말고 뭔가 학생들에게 학문답게 적어도 단순히 시험으로 줄지는 것만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단순히 이제 대학에서, 물론 대학에서는 입장에서 필요하죠. 대학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서울대 모든 학생들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분명히 학생들이 줄 세우기라는 게 대학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잖아. 그럼 그 대학의 니즈도 만족시켜주면서 학생들에게는 학문을 학문답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좀 즐거움을 느끼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서도 이거에 대한 본질을 탐색할 수 있게 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